최근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봐도 SNS를 봐도 심지어 뉴스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 중독이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여성들은 더 이상 일본 남자들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앞다투어 한국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사연은 일본에서 오신 사토 미카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일본인은 일본답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단정해야 하며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크게 튀지 않도록 행동했고 남들 앞에서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일본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느라 얼굴 보기가 힘들었고 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으로 가정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이 당연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제 생각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그려지는 한국 여성들은 제가 알던 일본 여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주위의 일본 남자들은 대부분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하고 점잖아야 한다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으며 상대방을 보호해주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모가 너무나도 세련되었습니다. 피부가 깨끗하고 스타일이 멋진 한국 남성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찾아보게 되었고 K-팝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남성들이 단순히 꾸며진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찍힌 일반 한국 남성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도 그들이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남자가 외모에 너무 신경 쓰면 이상하게 보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성들도 피부 관리와 패션을 신경 쓰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오히려 그런 점이 매력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한 K-팝 아이돌 그룹의 팬미팅에 다녀온 후였습니다. 직접 한국 아이돌을 눈앞에서 보고 나니 그들의 매너와 세련된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은 물론이었지만 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일본 연예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았고 눈을 맞추며 대화할 때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틀 안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도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남성들도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토록 동경하던 세련된 남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에 대한 환상일 뿐이라며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 사회의 틀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드라마와 K-팝, 그리고 한국 남성들의 세련된 외모와 매너에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문화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저의 일상을 점점 지배해 나갔습니다. 하루의 끝은 언제나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화면 속 한국 남성들은 여성에게 배려 깊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연인과 함께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작은 일에도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때로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말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일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요. 일본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툴렀고 과묵한 것이 미덕이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하고 점잖아야 한다는 말이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었고 연인 사이에서도 애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더욱 강렬하게 실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건물 벽 쪽으로 몸을 붙이며 최대한 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남자 동료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맞고 가야지 뭐 어쩌겠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을 챙겨주거나 함께 우산을 써주려는 기색조차 없이 그저 웃고 지나가는 태도가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남자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우산을 여자 주인공에게 씌워주며 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는 장면. 처음에는 그런 연출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본 한국 길거리 인터뷰나 일반인 브이로그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배려가 자연스러운 일인 걸까? 그날 이후 저는 일본 사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일본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배려하는 것이 어색하게 여겨질까? 왜 일본 남성들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려 하지 않을까? 한국 남성들은 길거리를 걸을 때도 세련된 패션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깨끗한 피부, 센스 있는 옷차림. 하지만 일본 남성들은 대부분 그런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무심하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같은 디자인의 단순한 옷을 매일같이 걸치고 다녔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일본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꾸미는 남성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선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국에서 생활하는 일본 여성들의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며 일본과 너무나도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줘요. 작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서 너무 감동이에요.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커리어를 쌓는 게 자연스러워요. 일본에서는 결혼하면 당연히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한국 남자들은 외모 관리도 철저하고 여자친구에게도 정말 잘해줘요. 일본 남자들은 왜 이렇게 무신경할까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이미 일본이 뒤처지고 있는 부분을 앞서 실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강한 열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연예인들의 외모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다였어요. 그들의 또렷한 이목구비, 깔끔한 피부, 세련된 스타일을 보면서 역시 연예인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런 남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걸까? 길을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일본 남성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으며 덧니가 그대로 드러난 치열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말린 듯한 부스스한 스타일이었고 패션은 무난하다 못해 촌스러웠습니다. 얼굴도 창백하거나 거칠고 피부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남자들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일본 남성들의 평균 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높아지면서 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자세히 찾아보니 경제 불안과 맞물려 일본 가정에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일본 남성들의 평균 키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대체로 키가 크고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들이 운동과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을 다니며 몸을 가꾸고 피부를 관리하며 머리 스타일 하나까지 신경 쓰는 것이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남자가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된다. 화장하고 꾸미는 남자는 이상하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들은 외모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일본 남성들은 점점 더 외모에 무관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더욱 실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서 한 커플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보통의 일본 남성처럼 수수한 차림이었고 덧니가 드러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예쁘게 꾸민 모습이었지만 남자는 대충 나온 듯한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더니 자신의 앞머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핀잔을 주듯 말했습니다. 너 너무 외모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적으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여자는 남자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신경 쓰고 있는데 정작 남자는 그녀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서 한국 길거리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국 남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스타일이 세련되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각자 개성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풍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피부가 깨끗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일반인도 이 정도라고? 그 순간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남성들이 얼마나 다른지를요. 그 차이를 다시금 느낀 것은 회사에서 후배들과 점심을 먹던 날이었습니다. 함께 근처의 라멘 가게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연히 한국 남자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키도 크고 피부도 좋고 스타일도 세련되고.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 후배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 그거 다 꾸며낸 이미지야. 너도 한국 가보면 바로 실망할걸. 저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남자들은 왜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건데? 그 후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너무 꾸미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게 최고지. 자연스러움이라 그건 그냥 무책임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꾸민다는 표현보다 관리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려는 모습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본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변화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TV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왔고 저는 무심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한국 남자들은 진짜 멋있어. 그러자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한국 이야기만 하는구나. 일본 여자답게 살아야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던 날 직장 상사가 저에게 농담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너 요즘 한국 남자들한테 빠졌다며? 근데 현실은 달라. 일본 여자답게 살아야지 괜한 환상 갖지 말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 여자답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남자가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게 당연한 곳, 여자는 너무 나서지 않는 것이 미덕인 곳, 그렇게 사회 전체가 변화하지 않는 곳. 저는 이 사회에서 평생 갇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 직접 경험해보겠다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만 한국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한국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 유카리는 요즘 밤마다 한국어 학원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케이팝 가사나 이해해보려고 배운다고 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미카,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진짜 한국에 가고 싶어. 일본 남자들은 너무 지쳐. 매너도 없고 다들 자기 관리도 안 하고 한국 남자들은 다르잖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는데 유카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남자 만나기가 하나의 목표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국 남자친구 사귀는 방법이라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는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나요?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한국 남자들은 일본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이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여성들이 직접 한국으로 떠나는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블로그에서는 자신을 30대 일본 여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행 겸 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 남자들을 보고 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길거리를 걸어도 스타일이 좋은 남자들이 너무 많고 식당에서든 카페에서든 매너가 좋아요.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요. 일본 남자들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녀는 결국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로 결심했고 현재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한국인 남자친구까지 사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일본 여성들의 한국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본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취업 시장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보다 임금 수준이 높아졌고 외국인도 취업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는 직종예를 들면 일본계 기업, 일본어 강사, 관광업 등에서 일본 여성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일본 여성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유튜버도 이런 트렌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일본 여성들이 한국으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한류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당당하게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남성들이 여성에게 더 배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퇴직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죠. 이런 차이들이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여성들이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외모 원정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미용 시술이 가능하지만 수준이 높지 않은 데다 비용도 비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SNS 플랫폼에는 한국에서 쌍꺼풀 수술, 후기 한국에서 코 성형한 일본 여자, 한국 피부과 시술 체험기 같은 해시태그가 넘쳐났습니다. 일본에서 200만 엔 약 2천만 원 이상 든다고 했던 수술을 한국에서는 절반 가격에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훨씬 자연스러워요. 이런 후기를 본 일본 여성들은 앞다투어 한국으로 미용 원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한국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본 여성들이 이미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세련된 남자들, 더 좋은 직장 환경, 그리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걸 가진 한국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나 동경했던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가는 동안에도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일본 공항에서 본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여행객이든 공항 직원이든 어디에서나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을 풍겼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피부도 깨끗하며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한 머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공항이라서 그런 걸까? 연예인이라도 섞여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기대했던 대로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을 직접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잘생긴 남자들이 너무 많아. 강남 거리를 걷는 내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길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남자들조차 마치 잡지 속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운동을 해서 다져진 몸매, 완벽하게 정리된 머리, 트렌디한 패션 감각까지. 일본에서는 연예인이어야 할 법한 사람들이 여기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쉽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홍대, 이태원, 한강공원, 카페, 쇼핑몰을 다녀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왜 이런 남자들을 보기 힘든 걸까? 저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거리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체로 남자들이 패션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편안한 차림이 우선이라며 같은 디자인의 티셔츠와 바지를 돌려 입는 경우가 많고 머리도 특별히 손질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들이 없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남자는 꾸미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평범한 직장인들조차 깔끔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셔츠 하나를 입어도 핏을 고려하고 가방이나 액세서리까지 신경 써서 매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문화 자체가 다른 거야. 한국 남성들에게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차이는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지내면서 저는 일본과 너무나도 다른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카페에서였습니다. 제가 주문한 커피를 들고 자리로 가던 중 손이 미끄러져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남자가 바로 냅킨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쏟으셨네요. 직원 불러드릴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수하면 보통 사람들이 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들이 먼저 도와주려 하고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한 순간은 지하철에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중이었는데 제 옆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한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일본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눈치만 보고 누군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오지랖 문화인가? 일본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쉽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남일에 관심이 많았고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화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나를 외롭게 만들지 않는구나.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관계가 대부분 겉으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웠고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외롭게 살아왔던 게 아닐까?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철저한 자기관리,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태도, 남을 돕는 것이 당연한 문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리고 나는 한국을 선택하고 싶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일본에서 느꼈던 답답함 속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마주친 사람들의 표정,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던 카페 직원,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배려를 베푸는 사람들까지. 한국의 문화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본과 달랐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이민을 결정할 수는 없었기에 우선 일본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본도 변해야 해.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카리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카, 내 말이 맞아. 일본 사회는 너무 정체돼 있어.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몇몇 남자 동료들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일본이 훨씬 살기 좋은 나라야. 거기 가봤자 환상 다 깨질걸? 한국 남자들 다 드라마 속 이미지일 뿐이야.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이 최고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는 정체되었고 젊은 세대들은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남성들은 변화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외모 관리에 무관심했고 연애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세련된 스타일과 매너가 일본 여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변하지 않는 한 일본 여성들의 탈출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저 역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거리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이곳이 더 이상 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 여성이 중국의 여권 파워를 보여주겠다며 자신만만하게 해외로 떠났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중국 여권을 꺼내는 순간 엄청난 모욕과 순환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 중국에서 오신 장루이란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루이란입니다.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는 왕홍입니다. 저는 단순히 화장품을 홍보하거나 명품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는 그런 왕홍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중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한마디 하면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제 라이브 방송에는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제 영향력은 단순한 인터넷 스타를 넘어 중국의 진짜 힘을 서방에 보여주는 사람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특별한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90년대 중반 베이징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차오양구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의 온갖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국영 기업 간부였고
어머니는 해외 명품을 취급하는 사업을 운영하셨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상하이, 홍콩, 심지어 유럽까지 오가며 온갖 최고급 문화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정체성은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5천년 문명의 후손이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고 저 역시 그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얕보는 것은 단순한 질투일 뿐 결국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갈 거라 확신했죠. 특히 저는 한국을 보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 문화를 따라 배우던 나라가 이제 와서 스스로 선진국 행세를 하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K-팝, 한류, 웃기지 마라. 그건 중국이 허락했기에 가능했던 거다. 저는 그렇게 늘 한국을 깎아내렸고 웨이보에서도 한국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자주 올렸습니다. 제가 왕홍이 된 과정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했지만 웨이보에 짧은 영상들을 올리면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중국 여성이야말로 진정한 미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올렸고 중국 명품 브랜드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로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서구의 거짓말을 폭로한다 시리즈였습니다. 프랑스 명품이 최고. 아니야. 중국의 실크와 자수가 진정한 럭셔리다. 미국 뷰티 브랜드가 최고. 아니야. 중국 전통 한방 화장품이 피부를 살린다. 이런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애국적인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웨이보에서 최정상급 왕홍이 되었습니다. 유명 브랜드들은 저에게 협찬을 요청했고 중국 대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홍보해달라며 거액의 계약을 제안했죠. 하지만 저는 단순한 뷰티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강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이 아시아 여권 파워 1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문화를 베끼던 나라가 이제 와서 감히 중국보다 더 인정받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조작이었죠. 저는 웨이보에 곧바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중국을 환영합니다. 중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여권 1위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언제나 서구의 꼭두각시일 뿐이고 실질적인 아시아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나서서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임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상하이, 홍콩, 마카오를 자유롭게 오갔고 초등학생 때부터 유럽 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 유럽 명품 거리에서 프랑스 제품을 봐도 이런 건 중국의 장인 정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고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를 보면서도 중국의 기술력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딨겠어? 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 단순한 질투일 뿐이고 결국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중국이 도와줘야 하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도 스스로 대단한 줄 아는 나라. K-팝, 한류. 그건 중국이 허락했기에 가능한 거였죠. 한국의 스타들은 중국 시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도 결국 그 원료와 기술력은 중국에서 온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한국이 감히 중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졌다고? 중국보다 세계에서 더 신뢰받는 나라라고? 저는 웃어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곧 열리는 파리 패션 위크와 두바이 명품 브랜드 초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중국 왕홍의 위엄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출국 전날, 저는 웨이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중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중국인이 세계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그리고 한국이 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댓글 창에는 루이란
넌 진정한 애국자야. 중국의 딸 서양의 오만을 박살내줘. 그 같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신념을 뒤흔들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자 저는 창문 밖으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기내 방송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명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한 한국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던 그 여자는 비행기가 착륙하자 가방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뭘 그리 점잠 빼는 거야?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재미가 없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중국 왕홍의 위엄을 보여줄 시간이다. 전날 올린 웨이보 영상은 벌써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루이란 이번에도 중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 한국이 감히 여권 1위라고. 말도 안 되지. 조작이 틀림없어. 응원의 댓글이 넘쳐났고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리면 또 한 번 화제가 되겠죠. 비즈니스석에서 내리며 휴대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중국 왕홍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셀카봉을 들고 우아한 표정으로 걸으며 공항 내부를 배경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이곳에서도 나는 주목받는구나. 저는 의기양양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심사대에 도착한 순간 제 자신감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심사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양인들은 여권을 내밀면 간단한 질문 몇 마디에 곧바로 도장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아, 나도 곧 끝나겠군. 그렇게 생각하며 줄을 기다리는데 앞에서 한국인들이 심사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번주, 환영합니다. 프랑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고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떤 한국인은 오히려 심사관과 농담까지 나누며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여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명품 브랜드 행사 참석차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여권을 받자마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여권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속으로 뭐야? 왜 이렇게 오래 봐? 라고 생각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갑자기 제 여권을 스캔기에 집어넣고 무전기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죠? 라고 물었지만 심사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추가 심사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왕홍입니다. 웨이보를 하며 글로벌 패션 행사 초청을 받았어요. 제 예약된 호텔도 있고 일정도 빡빡합니다. 오해가 있나 보네요. 하지만 심사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서 또렷한 프랑스어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중국인, 대기실로 데려가. 갑자기 공항 직원 2명이 다가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뭐야, 지금 나를 문제 있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나는 VIP 초청 행사에 온 사람이야. 어떻게 감히 나를? 하지만 공항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제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심사를 통과한 한국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아까 기내에서 조용히 책을 읽던 한국 여성이 심사대를 통과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친 후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저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별 문제 없이 다 통과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지? 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왜 한국인들은 다 통과시키고 저는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심사관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는 할 수 없이 직원들을 따라갔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끄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전 세계 팔로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서양의 중국 차별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만 우대하고 중국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VIP 대접을 기대하며 도착한 파리에서 저는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 가까이 억울하게 앉아 있다가 겨우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너무 오래 체류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고 나온 저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는 중국을 대표하는 왕홍인데 입국 심사에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저는 이번 출장의 하이라이트인 프랑스 명품 브랜드 VIP 초청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중국 왕홍의 위엄을 보여주고 글로벌 브랜드들과 협업을 맺을 기회였죠. 그래, 여기서 제대로 보여주면 된다. 파리 공항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작은 해프닝일 뿐이야. 공항에서 나와 곧장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에펠탑이 보이는 화려한 고급 호텔 입구에는 수많은 셀럽들과 왕홍들이 포토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벨벳 로프 너머로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고 명품 브랜드의 대표들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정문 앞에서 거울을 한번 확인한 후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입구에서 초대장을 확인하던 직원이 제 이름을 리스트에서 한참이나 찾더니 미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장루이란 씨? 아, 여기 있군요. 초대 손님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뭐라고요? VIP가 아니라 초대 손님 자리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저는 명품 브랜드에서 직접 VIP 초청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일반 초대 손님이라니? 당연히 VIP 테이블에서 글로벌 브랜드 대표들과 만나 명품 콜라보 계약을 논의하게 될 줄 알았는데 무슨 실수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왕홍입니다. 중국의 대표 인플루언서라고요. 하지만 직원은 그저 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VIP 존에는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인플루언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왕홍들은 프랑스 브랜드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대화하며 VIP 디너에 초대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테이블에는 명품 브랜드 관계자들이 먼저 다가와 명함을 건네고 협업을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저와 중국 왕홍들은 행사장 한쪽 무대에서 가장 먼 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우리 테이블에는 브랜드 관계자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사치품을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데 그런데 왜 한국 왕홍들이 더 대접받는 거지? 저는 명품 브랜드 관계자 중 한 명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왕홍 장루이란입니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브랜드 협업을 고려해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상대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중국 시장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 브랜드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요? 중국이야말로 트렌드의 중심이잖아요. 한국이 현재 뷰티, 패션 트렌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죠. 글로벌 브랜드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자 그는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왕홍들은 가짜 팔로워 비율이 너무 높아요. 브랜드 입장에서 ROI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가짜 팔로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고 엄청난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들이 있는데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 관계자는 미안한 듯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오가닉 영향력이 높아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실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한국과 협업하는 걸 선호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왕홍들이 중국 왕홍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 나는 VIP 자리에 앉아있는 한국 인플루언서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CEO와 나란히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럭셔리 트렌드를 이끄는 주역이라는 듯 모두가 그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중국 왕홍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사진을 찍으며 웨이보에 올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간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이상해.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웨이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내 라이브 방송을 보던 팔로워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루이란, 왜 너는 VIP 테이블에 없고 저 구석에 있어? 이거 우리 중국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한국 왕홍들은 왜 저렇게 대접받는데? 말도 안 돼. 저는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파리공항에서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더 신뢰하고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중국은? 나는? 그 순간 너무나 분했던 저는 와인 잔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VIP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 몇 명이 명품 브랜드 CEO들과 함께 와인잔을 부딪히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간 한 명의 브랜드 관계자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목했습니다. 이번 시즌 저희 브랜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바로 순간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에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명품 브랜드와 협업한 광고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국 왕홍들은 세련된 의상을 입고 브랜드 제품을 착용하며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의 톱 인플루언서들과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브랜드 협업 발표. 그러자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브랜드 관계자들은 직접 꽃다발을 건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모욕스럽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던 몇몇 중국 왕홍들도 이 발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웅성거렸습니다. 저 브랜드, 원래 우리랑 협업하려던 곳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원래 중국 왕홍들과의 협업을 검토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 세계 명품 행사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명품 브랜드들이 무너질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왕홍들은 점점 행사장에서 잊혀졌고 브랜드 관계자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중국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타겟일 뿐이었고 브랜드들은 진짜 글로벌 영향력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진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 굴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에서의 굴욕을 견뎌내려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한국 왕홍들은 VIP 대접을 받고 우리는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패션 행사에서 밀렸다고 해서 내가 한국 인플루언서들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야. 적어도 이 프랑스 땅에서 저는 여전히 왕홍이었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행과 함께 파리에서도 가장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급 요리를 맛보고 분위기를 즐기며 오늘의 굴욕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그래, 기분 좋은 저녁 식사로 마무리하자. 저도 모르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웨이보 팔로워들에게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바로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화려한 샹들리에, 우아한 대리석 테이블, 그리고 프랑스 특유의 클래식한 인테리어. 저는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레스토랑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시간이야. 하지만 이제부터 또 한 번의 굴욕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구에서 제 이름을 예약 리스트에서 찾던 직원이 순간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쪽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리킨 곳은 주방 옆 한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이곳은 너무 좁잖아요. 참가석으로 주세요. 그러나 직원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가석은 모두 예약이 끝났습니다. 예약이 끝났다고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중국 왕홍이야. 명품 행사에 초청받고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라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나 항의할 틈도 없이 바로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석으로 한 무리의 인플루언서들이 들어왔고 직원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인플루언서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급 와인 리스트를 건넸고 참가석으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테이블에 앉자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마치 정말 중요한 VIP들이 도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까 그 직원이 참가석은 예약이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특별 대접을 받으며 그 자리로 안내받은 거죠? 순간 뒷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왜 항상 시끄럽고 무례할까? 그들은 레스토랑에서도 소란스럽고 공공장소에서 매너가 없잖아. 그래서 유럽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관광객을 더 환영하는 거야. 조용하고 품격이 있으니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손에 쥔 포크가 덜덜 떨렸습니다. 무례하다고? 우리가? 중국인들이?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구가 중국을 질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중국의 성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국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옆을 보니 다른 중국 왕홍들도 똑같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만 유독 초라한 자리에 앉아있고 브랜드 행사에서도 밀려났고 이제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국 인플루언서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평소였다면 웨이보에 이 일을 폭로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프랑스가 중국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 대우를 받고 우리는 무시당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자 선뜻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패션 행사에서도 브랜드 관계자들이 한국 인플루언서들을 더 선호했습니다. 공항에서도 한국인은 환영받았지만 저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도 그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이건 단순한 차별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돈으로 살 수 있어. 레스토랑에서의 굴욕을 삼키고 난 후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행사에서도 밀리고 식당에서도 차별당했지만 그게 뭐. 어차피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일이지. 파리에 온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새로운 명품 가방 컬렉션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구매한 한정판 가방은 곧바로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를 리뷰하는 제 영상은 항상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죠. 좋아.
오늘은 쇼핑으로 기분을 풀어야겠어. 파리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쇼핑거리 샹젤리제 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왕홍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공항과 레스토랑에서 겪은 일들은 그냥 불쾌한 해프닝이었을 뿐 이곳에서는 분명히 VIP 대접을 받을 거야. 왜냐고요? 저는 이미 여러 명품 브랜드의 단골 고객이니까요. 명품 매장 입구에 도착하자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최신 컬렉션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번주. 저는 웨이보에서 100만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 장루이란입니다. 중국에서 온 VIP 고객이에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한정판 가방을 보러 왔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장 안에 진열된 한정판 가방을 본 순간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야. 바로 이걸 사야 해. 이 가방을 바로 결제할게요. 직원은 카드 단말기를 꺼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VIP 대접을 받을 차례지. 삑. 카드를 긁었는데 단말기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삑.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카드 한도가 없는 건데?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무전기를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매장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신원 확인이요? 네, 최근 중국인들의 카드 결제 사기 사례가 많아서 여권과 추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 카드 사기?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왕홍이에요. 중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직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규정상 중국 카드 결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여권을 꺼냈습니다. 직원은 여권을 받아들고 한참을 확인하더니 결제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황당했습니다. 한국 왕홍들이 VIP 대우를 받으며 직원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한국 인플루언서는 저보다 더 비싼 가방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드 한 번만 긁고 가뿐하게 결제를 마쳤습니다. 그때 한국 인플루언서 옆에 있던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VIP 고객님, 이번 구매로 브랜드의 프리미엄 고객 등급이 되셨습니다. 다음 방문 때는 개인 맞춤 쇼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게요. 뭐? VIP 고객? 개인 맞춤 쇼핑 서비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한국인은 저렇게 특별 대우를 받는데 나는 이렇게 결제조차 쉽게 못하는 거야? 결국 제 결제가 승인되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굳은 표정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가슴속에선 불길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왜 우리는 여기서까지 의심받고 한국은 환영받는 거지? 정말 처음으로 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적인 일정이 끝나자마자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제 두바이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지. 프랑스에서 겪은 치욕적인 순간들은 잊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씁쓸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품 행사에서 VIP 대접을 받은 건 한국 왕홍들이었고 레스토랑에서도 명품 매장에서도 한국인들은 환영받았지만 나는 끊임없이 의심받고 배제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두바이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두바이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중국은 두바이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였고 두바이 곳곳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초청한 VIP 디너 파티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겠지. 그렇게 확신하며 저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두바이에 착륙하자 저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야경과 웅장한 버즈 칼리파를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돈과 럭셔리의 도시, 두바이야.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곳이지. 두바이는 철저한 상류층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에서 최상위 소비층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였죠. 여기서만큼은 한국 왕홍들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될 거야. 도착 후 저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초호화 VIP 디너 파티를 기대하며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입구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누이란 씨? 죄송하지만 VIP 초대 명단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초청을 받았어요. 중국 왕홍들 대표로 초대되었다고요. 그러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초청 명단이 업데이트되면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습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 참석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참석자. 그 순간 행사장 내부를 보니 화려한 메인 테이블에는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관계자들과 함께 와인을 기울이며 협업 계약을 논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무대 위에서 브랜드 대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파트너들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시즌 우리는 K-패션과 K-뷰티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명품 브랜드가 협업한 광고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또야? 마치 파리에서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또 한국이야? 왜 또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VIP야? 왜 우리는 초대받지도 못하는 거야? 저는 멍하니 한국 왕홍들이 브랜드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왕홍들은 저 멀리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중국 왕홍들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건 한국이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단 호텔로 돌아가자. 오늘은 정말 최악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초호화 7성급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묵을 호텔은 두바이에서도 최고급 럭셔리 호텔이었고 이미 VIP 예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제 여권을 확인한 직원이 다시 한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누이란 씨, VIP 고객이시군요. 하지만 중국 고객분들은 추가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추가 보증금? 무슨 소리죠? 저는 이미 결제를 완료했어요. 직원은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고객들의 물품 훼손과 도난 무단 체크아웃 사례가 증가하면서 저희 호텔에서는 중국 국적 고객에게 보증금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중국인 고객들도 같은 이유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옆에서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은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웰컴 기프트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VIP 고객님,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환영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뭐야, 이 차별은? 한국 왕홍들은 보증금 요구도 없이 바로 체크인을 하고 호텔 측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추가 보증금을 결제한 뒤 호텔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중국 왕홍이다. 중국을 대표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런데 세계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다. 두바이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감히 중국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 왕홍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던 걸까요? 나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지만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굴욕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대로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타는 기분이었죠. 이게 대체 뭐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파리에서 그리고 두바이에서 저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의심받았고 명품 브랜드 행사에서는 배제당했으며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인플루언서들과 비교당했습니다. 심지어 호텔에서도 VIP 대접을 받기는커녕 추가 보증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 왕홍들은 그들은 어디를 가든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행사에서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고 명품 매장에서 신뢰받으며 호텔에서는 환영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대우받고 한국은 저렇게 환영받는 거지? 이유가 뭘까? 저는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이미지.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무질서와 소란으로 논란. 세계 곳곳에서 중국 관광객의 불미스러운 행동 보고돼. 호텔, 항공사, 명품 매장까지 중국 관광객 대상 규제 강화. 뉴스를 하나하나 클릭해 읽어보았습니다. 중국 관광객, 호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투숙객들 불만 폭주. 명품 매장에서 중국인들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사례 증가. 중국 단체 관광객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 남기고 소란 피워 퇴장 조치. 이런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계에서 보는 이미지라고.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우리는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관광객 이미지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한국 관광객, 깔끔한 매너로 환영받아. 세련된 소비 문화 한국 VIP 고객 증가. K-패션, K-뷰티의 영향력 한국은 세계적인 럭셔리 트렌드리다. 그제야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인들은 환영받는 거구나. 제가 머무는 호텔에서조차 한국인들은 VIP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 보증금을 내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왔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명품 브랜드 담당자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아직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명품 브랜드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남아있었기에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미팅에 나섰죠. 그런데 브랜드 담당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장루이란 씨, 중국 시장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럭셔리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 소비자들은 럭셔리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고객들이고 브랜드와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크긴 하지만 브랜드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아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성?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명품을 소비하는데요. 그 담당자는 미묘한 표정을 짓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 시장은 아직도 가품 문제가 심각하고 중국 왕홍들 역시 가짜 팔로워 문제로 인해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짜 팔로워 짝퉁. 우리는 명품을 가장 많이 사는 시장인데 그런데도 신뢰받지 못한다고요? 한국은 유행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를 단순한 과시 수단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들은 한국과 협업을 선호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이, 제가 평생 중국이 주도한다고 믿어왔던 글로벌 시장에서 진짜 트렌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한국은 언제부터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고 중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걸까요? 나는 한국을 깔보고 한국이 중국을 따라오는 나라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따라가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나는 평생을 속고 살아왔다. 두바이 호텔 창밖으로 펼쳐진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계는 우리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한국이, 우리가 비웃던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두바이에서 저는 무시당하고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호텔, 명품 매장, 레스토랑, 브랜드 행사 세계는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걸 이제야 깨달았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웨이보를 열었습니다. 팔로워 수 300만. 한때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숫자였지만 지금은 텅 빈 숫자로만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 중 얼마나 진실로 나를 응원하는 걸까? 얼마나 중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거짓을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수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댓글 창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루이란 무슨 일이야? 두바이에서 VIP 대접 잘 받고 있어? 한국 왕홍들이랑 비교되던데 그게 사실이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구가 우리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배척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댓글 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뭐? 너 한국 편 드는 거야? 배신자. 서구의 선전에 속지 마라.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국이 가르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세계는 한국을 환영하고 우리는 외면받는지 고민해 보세요. 댓글 창이 둘로 갈렸습니다. 맞는 말이야. 우리도 변해야 해. 한국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래도 중국이 최고야. 그날 제 라이브 방송은 웨이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루이란 배신자냐 아니냐? 라는 논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뉴스 기사에도 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보고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죠.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간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돈만 많다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격과 신뢰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 브랜드들은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웨이보에서 올린 영상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한국의 뷰티 패션 기업들은 저와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어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는 직원들.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거리.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 여기는 내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야. 아니, 어쩌면 한국은 원래 이랬지만 제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를 익히며 저는 진정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은 정말 세계의 중심이었을까?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강대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